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퀸스 갬빗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을 딛고 세계적인 체스 선수가 된 천재 소녀 이야기. 최근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재미있고 또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흡인력이 있어서요. 일단 강력 추천하면서 드라마 리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원작자는 허슬러와 지구에서 떨어진 사나이를 쓴 월터 테비스라는 작가인데요. 그는 폐암으로 죽기 직전 1983년 퀸스 갬빗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 시달리면서 세계 정상에 오르는 천재 여성 체스 기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거를 셜록 레이브와 뮤지컬 프리실라 퀸 오브 디 데저트를 제작한 앨런 스콧이 대본을 사서요. 영화화되기를 기다렸죠. 중도의 체스를 매우 좋아했던 히스 레저가 본인이 직접 감독을 맡으려고도 했었는데요. 히스 레저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프로젝트가 좌절됐습니다. 앨런 스콧은 판권을 팔라는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자그마치 30년간 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드라마화하기 이른 것입니다. 일단 퀸스 갬빗은요, 드라마 트루기가 너무 신선해요. 또 전형적인 면도 있고요. 세상에 이제 남자 천재 얘기도 많고 온갖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세계 정상에 오르는 영웅담 신화죠.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이런 건 이제 전형적이지만 여성 천재, 그것도 이 취약한 환경을 가진 또 체스판의 이과형 천재라는 것은 굉장히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체스에 아주 그냥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 베스 하몬이 처음엔 체스판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체스판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수십 명의 고등학생들을, 이 남학생들이죠. 다 뭐 차례로 한 12명을 이기는가 하면 정말 주립 챔피언, US 챔피언 이렇게 차례차례 남성들을 쓰러뜨릴 때 어떤 통쾌함마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왜 더 킹의 이과형 천재 나오잖아요. 수학에 능한. 근데 그런 이과형 천재가 남성만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베스 역할은요, 원래는 이 배우 엘렌 페이지라고도 하죠. 맡으려고 했는데요. 이 엘렌 페이지가 되게 좀 냉철하고 현명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엘렌 페이지가 맡아도 잘했겠지만 또 최근에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도 했죠. 엘렌 페이지는. 하지만 다시 이 베스 하몬 역을 좀 보실래요? 좀 이렇게 안냐 테일러 조이인데 훨씬 더 좀 엘렌 페이지보다는 양성적인 느낌보다는 아주 관능적이고 들끓는 그런 여성을 감춘 억압의 화신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양이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냐 테일러 조이가 아니면 이 역할을 해낼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영화에서는 정말 대단한 매력을 발산을 해요. 원래는 금발인데 이렇게 붉은 머리로 착 염색하고 변신한 안냐 테일러 조이의 매력이 도드라지고요. 멜로나 로맨스 서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주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베스의 내면의 초점을 맞춰서 주인공에 대한 연민, 또 공감, 응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점점 이 서사와 캐릭터에 몰입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죠. 베스 하몬인데 여기서는 자신의 감정을 평상시 잘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잘 살펴보아야만, 관찰해야만 그녀의 마음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렇지만 잘 살펴보면 마음속에는 자신을 두고 떠난 일종의 자살이었어요. 이 친어머니, 그리고 또 교통사고로 위장한 이 자살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가득하고요. 또 고아원에서 천천히 이 생존에 대해서 터득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왜 그 천재가 가진 고독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라도 사실 붙잡고 싶은 외로움. 근데 이제 자존심 때문에 그걸 드러낼 수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교차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요 양 어머니, 엘마와 이베스와의 관계입니다. 엘마는 남편과의 사이도 좀 소원해지고 이 무대 공포증으로 피아니스트 꿈을 접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말동무도 하고 좀 살림에 보탤 겸 아이를 입양하면 한 1년 동안 아마 이렇게 보조금이 나오나 봐요. 그러려고 이제 이 베스를 입양했던 것이죠. 베스한테 막 알뜰살뜰 막 정을 주거나 보호하는 전형적인 어머니 스타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냥 베스의 어떤 면을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새로운 교육 철학을 보여줘요.
베스가 밤늦게 있다가 이제 자고 옵니다. 뻔하게 이제 남자랑 어떤 첫날 밤을 보는 것 같고 이런데 체스 외에 세상에 또 다른 게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저 좀 묵묵히 베스를 봐주는 편이죠. 그리고 체스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녀의 그 매니저를 자처하는데요. 이 베스한테 쿨하게 좀 15%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상이 하고 이제 원래 10% 달라고 하고 베스가 15% 주겠다 해서 협상이 되고 이제 그녀와 함께 합니다. 이 관계의 어떤 따뜻함이 베스에게 힘도 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베스는 이미 고아원에서 이 신경안정제, 이 녹색 알약인데 모두들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신경안정제를 받은 까닭에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엘마는 이 남편에게 받은 무관심,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우울감, 뭐 이런 좌절된 꼼지 이런 걸로 일종의 키친 드렁커, 즉 이 주부 알코올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스는 이런 그 엘마의 알코올 중독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친엄마도 아닌데 유전적 소인도 없는데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스가 엘마를 애착했기 때문에 동일시하기 때문이죠. 아마 베스의 친어머니는 수학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논문을 쓰는 그런 아주 상류층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잘못하고 이제 남편한테 버림받고 이러면서 홀로 소복했다고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 가난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던 그런 좀 정신적으로도 취약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여성입니다. 엘마는 진정한 정말 애착의 대상이에요. 이 베스한테는요. 전 세계를 떠돌면서 이제 체스 대회에 우승하고 있던 어느 날 엘마가 간염으로 멕시코 한 호텔방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스는 그냥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의 시체를 가지고 미국으로 오는데요. 네, 베스는 그녀의 잠옷을 입는데요. 여기 보면 이 잠옷을 나중에 이제 엘마가 죽은 후에 이 베스가 입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요. 또 립스틱이 묻은 엘마의 그 찻잔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 후 집을 팔라고 하는 이 남편이죠. 히틀러 씨죠. 에게 집을 사가지고 엘마와 자신의 집이었던 그 집에 그대로 기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마의 술버릇까지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죠. 비행기에서 술을 주문하고 벌컥벌컥 술을 들이키고 외로운 현실에서 도망가는 수단으로 술을 선택합니다. 사랑과 애착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무의식적인 동일시를 낳습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잘못된 것이든 나쁘던 간에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성연대와 우정, 1960년대 미국 여성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억압과 차별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남녀가 함께 있는 모습에 늘 시선을 보내요. 어떻게 보면 성적 호기심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고등학교 때 동급 남자아이와 스킨십을 벌이는 이 자기 친구, 여자친구를 목격하게 되죠. 그녀와 친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질 않습니다. 후에 베스가 체스로 이제 성공한 후 켄터키가 한 술가게에서 남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 바로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요.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 장면이 없긴 한데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장 결혼을 해서 이제 깐난쟁이 애를 데리고 장을 보러 나온 상태예요. 둘이 얘기를 하는 동안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이 친구의 유모차 밑에 있는 그 장바구니 안에 있는 술병입니다. 술병이 가득해요. 이 드라마는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여성주의적인 서사도 한 몫을 하는 것이죠. 베스 주변의 여성들은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유능한 수학 박사였지만 결국 자살을 한 친어머니, 피아니스트로서 자기 경력을 잊지 못한 이런 그 양어머니, 또 엄격한 도덕률을 주장하는 고아원 원장, 또 여기 입종 차별 때문에 입양되지 못한 고아원 동기였던 들린. 이 베스의 주변 여성들도 다양한 사회적인 차별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모차 및 술병은 베스가 마시는 술병하고 짝을 이루면서 여성이 집에 있든 사회에 나가서든 힘든 당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 여성들이 뭔가에 중독이 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이 내면의 아픔, 60년대가 구현하는 사회적 현실과 이들 다양한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함께 맞물리는 그런 서사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의 핵심의 시각적 이미지를 이루는 체스의 세계로 가볼까요? 일단 배우들은 모두 체스 대가인 브루스 판돌피니에게서 특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이 판돌피니가 제시한 체스의 수를 다 외워서 연기를 했다고 해요. 이 어린 시절의 메스인데요. 체스 대국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체스 전문가들은 92개의 체스 대국을 만들고 결국 350개의 체스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스를 아는 전문가들은 이 퀸스 갬빗의 체스 대국이 진짜처럼 굉장히 생생하다고 똑같이 재현되었다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여기서 64개의 칸을 이루는 체스는 하나의 우주이자 세상으로 주인공의 대사처럼 주인공이 가장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여기는 조그만 집들의 연결체인 셈입니다. 그러나 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지독한 전쟁터이자 메스가 갇혀있는 외로움과 슬픔에 마음의 감옥을 의미하기도 하죠. 놀랍게도 드라마에서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각적 이미지가 그 체스판의 네모, 스퀘어 이미지인데요. 이 드라마를 자세히 보시면요. 베스가 이렇게 입고 나오는 이 60년대 의상들 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체스판을 닮은 체크무늬 의상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또한 흑과 백의 말을 연상시키는 화이트 앤 블랙 의상도 주류를 이루죠. 그렇다면 체스가 문외 아닌 저 같은 사람? 이 드라마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영화감독 출신인 스콧 프랭크는 이 작품에서 체스의 긴장감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 세계 체스 챔피언 선수권을 할 때 베스를 둘러싸고 있는 팬들이 뭐 여성 팬들이요 대부분 점점 많아지고 소란스러워지는 장면이라든가 이 시간의 압력을 느끼게 하는 시계 초침 소리가 부각이 되고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또 정면샷도 있어요. 이 체스 선수들의 시선, 특히 이 안냐 테일러 조이의 그 미묘한 눈썹, 얼굴, 입술 표정 같은 것들을 잘 잡아주죠. 또한 멕시코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대국의 경우 크레인샷으로 이 체스 말판에서 이 천장과 주변의 이렇게 관객들까지 이렇게 한번 쭉 훑는 아주 롱샷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의 시점으로 이 대국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또 관객들의 어떤 그 숨을 정말 죽이고 보고 있는 갤러리들이죠. 입장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체스에서 이 경쟁 상대였던 많은 남성들이 결국 그녀를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즉 체스판에서는 살벌하게 대국을 위해서 한판 붙지만 그녀의 재능을 결국 인정해주는 이 남자들이 그녀에게 서서히 그 정상을 향하게 각종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 샤이빌 아저씨인데요. 이 지하실에서 제일 먼저 이 체스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타운스라든가 나중에 이제 기자가 되고 베스의 첫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리 벨틱, 지금 이 해리 벨틱하고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챔피언인 베니 와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베스를 도와줍니다. 해리 벨틱의 경우에는 특히 켄터키주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고향 사람이죠, 베스와는. 근데 이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베스의 집에까지 가서 그녀를 도와주지만 자기 천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공학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자신의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결국 베스를 떠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요, 체스판을 빌어서요, 개인의 대결과 경쟁, 그러나 또 조직적 협력, 숨겨진 사랑의 감정, 천재의 고독과 범인의 열등감 같은 여러 가지 고전적인 주제를 변주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영화가 이 베스의 고아원 시절부터 이 체스 기사로 최고조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60년대를 관통해야 되잖아요. 시간의 변화를 그럼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다양한 의상도 있고 배경도 있고 세트도 있지만 특히 음악이 굉장히 멋집니다. 60년대 이 정말 복고풍 음악들이죠. 이 미국의 내부의 어떤 보수주의가의 모순이 폭발하고 사람들의 어떤 개성, 인권이 아주 강렬하게 주장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피버라든가 비너스라든가 뭐 엔드 오브 더 월드라든가 이런 이제 음악들이 나오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멋지죠. 속옷만 입은 채로 60년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관능적이고 아찔하고 정말 죽여주는 그런 그 음악과 모든 그 배우의 매력이 어우러진 그런 장면들도 등장한답니다. 퀸스 갬빗은 결국 근사에 보기 드물게 정통적이고 고전적인 이야기와 캐릭터의 재미와 흡인력이 가득한 그런 드라마예요. 오히려 요즘 영화는 이렇게 안 만들어져. 퀸스 갬빗은 체스를 시작하는 오프닝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체스의 말인 폰 하나를 희생해서 중앙을 얻는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고아인 베스가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하지만 결국 세계 체스계의 여왕으로 우뚝 서는 과정을 의미하는, 퀸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그런 제목이자 체스의 하나의 전략을 제목으로 쓴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가 매우 재미있으시다면요, 체스를 주제로 한 영화 2편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바비 피셔를 찾아서란 영화고요. 그 다음에 세기의 매치, 여기는 Pawn Sacrifice라고 되어 있지만 세기의 매치란 에드워드 주익 감독의 2014년도 영화가 있거든요. 둘 다 바로 바비 피셔라고 하는 체스 선수를 공통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비 피셔야말로요, 소련 챔피언이었어요. 당대 보리스 스파스키를 이긴 60년대 최초의 미국 선수예요. 그래서 퀸스 갬빗도 아마 바비 피셔를 모델로 했을 거고요. 이 퀸스 갬빗 안에서도 이렇게 대사로 스쳐 지나가는데 정신병, 특히 망상장애로 인해서 미국에서 망명을 해서 아이슬란드로 가서 생을 달리한 아주 풍운의 체스 선수죠. 네, 여기도 보면 폰 세크리파이스, 폰의 희생, 퀸스 갬빗도 폰의 희생을 주제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통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 있어 보여요. 유튜브를 더 찾아보시면요, 퀸스 갬빗에 등장하는 체스 경기를 설명해주는 동영상도 있다고 하니까요, 가히 퀸스 갬빗에 열풍이 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스에서 인생을 결국 찾아낸 소녀, 그 무엇이든 여러분, girls be ambitious. 네, 소년들 야망을 갖고 소녀들도 야망을 가지세요. 삶이 삐그덕대고 뭔가를 상실하며 살아가더라도 퀸스 갬빗의 묘수로 체스판의 중앙, 내 삶의 중앙을 기백 있게 돌파합시다.